저는 7년차 경영 컨설턴트였어요. 3년 전 독립해서 1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작지만 온전히 제 손으로 일군 회사였습니다. 남 밑에서 눈치 보는 게 체질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홀로 서기를 택했죠.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땡땡 테크라는 회사에서 신사업 론칭팀의 외부 전문가로 참여해달라는 의뢰였어요. 저는 회사 이름을 보며 작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니 나쁘지 않았죠. 프로젝트 규모도 제 경력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될 만했어요. 저는 계약을 수락했어요. 첫 출근 날이 밝았죠. 땡땡테크 본사 건물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신사업팀 사무실 문을 열었죠. 그 순간 한 여자의 시선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마치 물건을 품평하듯 훑어보는 눈빛이었어요. 그녀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내려갔죠. 외부 컨설턴트? 아, 그거? 제대로 된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 팀의 팀장이라는 건 명패를 보고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하게 된 서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자리는 저기 구석이에요. 알아서 앉으면 돼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며 구석을 가리켰죠. 환영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팀장은 시큰둥하게 등을 돌리더니 중얼거렸어요. 외부 전문가를 왜 데려온 건지 모르겠네. 우리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위에서는 맨날 이런 식이야. 괜히 예산만 축내고. 분명히 제게 들으라고 던진 말이었죠. 등 뒤로 날아오는 말끝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이런 부류를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었죠. 자기 영역에 외부인이 발을 들이면 본능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는 타입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봐야 할 자료가 있을까요? 프로젝트 관련해서 미리 검토하고 싶은데요. 자료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나중에 줄게요. 그럼 회의 일정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회의는 내가 잡으면 알려줄게요. 일단 대기해요. 말끝마다 벽을 세우는 게 느껴졌어요.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전혀 없었죠. 팀원들의 눈치도 보였습니다. 팀장을 힐끔거리며 저와 거리를 두려는 게 역력했어요. 아무도 먼저 다가와 인사하지 않았죠. 침묵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저와 그들 사이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여기 친구 사귀러 온 게 아니었죠. 제 할 일만 제대로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저는 지정된 자리를 찾아 앉아 노트북을 꺼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일로 보여주면 된다고요. 팀장은 저에게 전문 업무를 주지 않았어요. 대신 복사, 커피 심부름, 자료 정리 같은 잡일만 떠넘겼죠. 외부 전문가로 초빙된 사람에게 할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서지연 씨, 이거 20부 복사해서 회의실에 갖다 놔요. 아, 커피도 10잔 준비해놓고. 팀장님, 제가 계약한 업무 내용은 이런 게 아닌데요. 네? 뭐라고요? 저는 신사업 전략 컨설팅으로 계약했습니다. 복사나 커피 심부름은 제 업무 범위가 아니에요. 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감히 반박을 하다니 그런 표정이었죠. 아니, 첫날부터 이래요? 여기가 어디라고? 지연 씨, 팀 분위기 파악 좀 하고 말을 해야지. 다들 이렇게 시작했어요. 제가 첫 입사한 신입인가요? 그리고 사내 분위기와 계약 내용은 별개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가 있어요. 됐어요, 됐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참 별난 사람이네. 그날 이후 팀장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달라졌습니다.
회의 때 제가 의견을 내면 번번이 잘렸어요. 이 부분은 시장 조사 데이터를 보면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드릴게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하지만 지금 결정 안 하시면 나중에 수정이 어려울 수도. 다음 안건이라고 했죠. 서지현 씨, 회의 흐름 좀 끊지 말아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든 공기 취급이었죠. 어느 날 탕비실에서 팀장과 마주쳤습니다. 팀장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서지현 씨, 외부에서 왔으면 우리 팀 분위기부터 먼저 파악하지.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지? 대놓고 반말이었어요. 팀장님, 저도 이 바닥에서 7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여긴 내 팀이야. 지금 서지현 씨는 내 밑에서 일하는 거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감정 소모가 아까웠죠. 저는 그냥 그 자리를 떴습니다. 괜히 저급한 싸움에 끌려들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죠. 제가 공들여 작성한 기획안이 상부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성자 이름이 팀장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팀장을 찾아갔죠. 팀장님, 제 기획안에 왜 팀장님 이름만 올라가 있죠? 뭐가 문제야? 어차피 서지현 씨 외부인이잖아. 프로젝트 끝나면 나갈 사람이 이름 올려서 뭐하게? 그건 도용이에요. 제가 밤새워 만든 기획안입니다. 도용? 웃기지 마. 팀에서 만든 건 다 팀 거야.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당신 의견은 아예 상부에 보고 안 할 거야. 그래도 돼? 그러시면 저도 공식적으로 회사에 항의하겠습니다. 계약 위반으로요. 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이름 같이 올려줄게. 이렇게까지 해야 직성이 풀려? 진짜 피곤한 사람이네. 억지로 내뱉는 양보였죠. 하지만 팀장의 보복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그 뒤로 중요한 회의에서 저를 일부러 배제했어요. 회의가 끝난 뒤에야 제게 회의록 정리일을 시켰죠. 왜 저는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도 프로젝트 담당자입니다. 진짜 짜증나게 하네. 이봐요, 서지현 씨. 그냥 돈만 받고 있다가 나가.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선 내가 신이고 스승이고 당신 아빠야. 알았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괴롭힘이었어요. 텃세가 장난이 아니었죠. 팀장은 저에게 야근을 떠넘기고 본인은 칼퇴근을 반복했어요. 팀장을 따르는 여자 팀원들도 가세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면 들으라는 듯이 수군거렸어요. 외부에서 와서 잘난 척하더니 맨날 야근이네. 능력이 그 정도인가 봐. 그러게. 진짜 능력 있으면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겠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 팀장님한테 대들었다며? 와, 진짜 재수가 없다. 다들 혼잣말 같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죠. 제게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지는 싸움이라는 걸 알았죠. 대신 속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팀 회의가 열렸어요. 팀장은 또다시 저를 공개적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서지현 씨, 지난번 보고서 봤는데 이게 뭐예요? 이 정도 실력으로 어떻게 컨설턴트를 한다는 거야? 외부 전문가라며 우리 신입사원보다 못하네. 팀원들 앞에서 일부러 대놓고 망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얼마나 큰돈 들여서 모셔왔는데 이 모양이야? 차라리 그 돈으로 팀원들 보너스나 주지. 아까워서 내가 밥이 안 넘어가요, 밥이. 제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려고 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죠. 낯선 남자가
아무 말 없이 들어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팀장은 힐끗 쳐다보더니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하면 곤란해요. 외부에서 모셔왔으면 뭐라도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어요? 팀장님, 해당 보고서는 요청하신 데이터가 늦게 와서 수정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처음 제안했던 방향으로 진행했다면 충분히. 또 변명이야? 변명만 늘었네. 지금 누구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든가.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어요. 듣기 싫으니까 입 다물어요. 오늘부터 회의 참석 안 해도 돼. 어차피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잖아. 그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잠깐요. 제가 들어오기 전 서지현 씨 보고서를 봤는데 서지현 씨 말이 다 맞던데요. 처음 제안하셨던 방향이 뭐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여긴 신사업팀 회의실이에요. 외부인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거든요. 나가주시겠어요? 중요한 회의요? 제가 보기엔 한 사람 집단으로 괴롭히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팀 일에 간섭이야?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윤재현입니다.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퍼졌어요. 저는 옆에 앉은 여자 평사원에게 소근거렸죠. 저 사람이 누군데 다들 저래요? 회장님 아들이에요. 해외 유학 갔다가 글로벌 기업에서 경력 쌓고 최근에 돌아오셨다는 소문만 들었어요. 얼굴은 저도 처음 봐서. 남자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오늘부로 신사업팀 새 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은 팀장님, 한 가지 여쭤보죠. 외부 전문가 모셔온 이유가 뭡니까? 그건 심사업 전략 수립을 위해서. 그래요? 근데 왜 복사를 시키고 커피 심부름을 시킨 거죠? 비싼 돈 들여서 모셔놓고 회의 때마다 의견을 묵살한 이유는요. 기획안 작성자 이름을 바꿔치기 한 건. 그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지켜봤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에요. 본인이 직접 한 일들이잖아요. 팀장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몰아붙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외부 전문가 한 분 제대로 활용 못하면서 무슨 팀장입니까?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며칠 후 팀장은 한직으로 좌천되었죠. 그 뒤로 복도에서 마주쳐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종종 걸음으로 지나갔어요. 저는 드디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팀장이 부임한 뒤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저는 드디어 외부 전문가로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죠. 그동안 묻혀있던 제 역량을 펼칠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새 팀장은 회의 때마다 제 의견을 경청했어요. 서지현 씨,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분석 쪽은 서지현 씨가 전문가니까요. 제 생각에는 타겟층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소비 패턴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좋습니다. 그 방향으로 진행하죠. 필요한 자료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제 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실제로 반영되는 경험은 오랜만이었죠. 일하는 맛이 났습니다. 야근하는 날이면 새 팀장은 팀원들 저녁을 직접 챙겼어요. 저에게도 똑같이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서지현 씨,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면 같이 먹어요. 시켜놓은 거 있으니까. 아, 괜찮습니다. 저는 알아서 먹을게요. 알아서 먹긴요. 다 같이 야근하는데 밥은 같이 먹어야죠. 어서 오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는 느낌이 낯설면서도 좋았죠. 그런데 모두가 이 변화를 반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난 뒤 최민지 과장이 새 팀장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자천된 박정은 팀장과 매일 붙어 다니던 사람이었죠. 팀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외부에서 온 서지현 씨한테 유독 잘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팀원들은 몇 년을 여기서 일했는데 갑자기 온 사람이 대우를 더 받으니까 솔직히 좀 그렇거든요. 새 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최민지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해서 초빙한 외부 전문가분인데 당연히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비용 들여서 모셔온 분을 홀대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서지현 씨한테만 잘하는 거 아닙니다. 팀원 모두에게 똑같이 대하고 있어요. 혹시 다르게 느끼셨다면 말씀해 주세요. 최민지 과장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서린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자 팀원들은 저를 곱게 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저는 자기들 편이었던 팀장을 좌천시킨 원흉이었죠. 며칠 후 탕비실 근처를 지나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진짜 어이없지 않아? 얼마나 됐다고 팀장님한테 저렇게 대우받아? 여우 같은 년. 그러게, 빤히 보이잖아요. 회장 아들 꼬셔서 박 팀장님 좌천시킨 거지 뭐. 박 팀장님만 완전 불쌍하게 됐지. 완전 여우 같은 년이야. 남자한테 잘 보이는 재주는 타고났나 봐. 실력이 있긴 뭐가 있어? 대놓고 크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듣던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였죠.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탕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보고 세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하세요. 제가 방해했나요? 그런데 저 일하는 곳에서 남자 꼬시는 여우는 아닙니다. 저는 커피 한 잔만 들고 유유히 탕비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무거운 정적이 느껴졌죠.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저 제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팀 전체가 상부의 인정을 받았어요.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였죠.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던 중 갑자기 속이 뒤틀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책상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는데 누군가 다가왔죠. 서지현 씨,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한데 어디 아파요? 아, 네.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긴요. 입술에 핏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택시 부르면 되니까 팀장님은 먼저 들어가세요. 무슨 소리예요. 이 상태로 혼자 보낼 수 없어요. 택시에서 쓰러지면 어쩌려고요. 가시죠. 새 팀장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가방을 챙겼어요. 병원까지 직접 운전해서 데려다 주었죠. 응급실에서 소액을 맞는 동안 그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제가 업무 배분을 잘못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팀장님 잘못 아니에요. 제가 욕심내서 무리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이 먼저예요. 프로젝트가 아무리 중요해도 서지현 씨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약속해 주세요. 다시는 이렇게 무리 안 한다고.
서지현 씨 태어날 때까지 안 갈 거예요. 포기하세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스며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죠.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사이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후였어요. 새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죠. 서지현 씨, 정식으로 우리 회사에 입사할 생각 없어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능력은 충분히 검증됐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감사한 제안이지만 정중히 거절할게요. 저는 지금처럼 1인 컨설팅으로 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쉽네요. 정말 함께 일하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 대답은 같아요. 그의 표정에 진심 어린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며칠 후 프로젝트 종료 기념 회식이 열렸죠. 회식이 끝난 뒤 새 팀장이 저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서지현 씨, 잠깐 시간 괜찮아요? 네, 무슨 일이세요? 회사 동료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서지현 씨를 더 알아가고 싶어요. 처음 회의실에서 봤을 때부터 마음에 담아뒀어요. 제 마음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 1년 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시댁에서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가족이야. 편하게 지내렴.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하고. 재원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세아가 앞으로 우리 집안 잘 부탁한다. 진심 어린 환대였어요.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죠. 하지만 결혼 후 1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적지 않은 터라 마음 한켠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찾아갔죠. 검사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난임 판정이었어요. 자연임신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시술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술이요?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여러 번 시도가 필요할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난임 치료를 시작했죠. 주사와 약, 끝없는 병원 방문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술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어요. 실패가 반복될 때마다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렸죠. 처음에는 남편도 병원에 함께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조금씩 달라졌죠. 미안해. 오늘 회의가 갑자기 잡혀서 병원 못 갈 것 같아. 오늘 중요한 검사 있는 날이야. 같이 가기로 했잖아. 나도 알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다음에는 꼭 같이 갈게. 어?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야근이 잦아지고 출장이 늘었어요. 주말에도 집에 없는 날이 많아졌죠. 이번 주말에는 같이 있자. 오랜만에 둘이 시간 보내고 싶어. 요즘 얼굴 보기도 힘드네. 미안해. 이번 주도 출장이야. 중요한 미팅이 잡혀서. 또 출장이야? 지난주도 출장이었잖아. 도대체 프로젝트가 몇 개야? 요즘 회사가 진짜 정신이 없어. 프로젝트 끝나면 시간 낼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 말 벌써 몇 번째야. 조금만. 그 조금만이 언제 끝나는 건데. 왜 이래 갑자기. 나도 힘들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잖아.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저는 혼자 병원을 다녔습니다. 혼자 주사를 맞고 혼자 결과를 기다렸죠. 또 한 번의 실패 통보를 받던 날에도 남편은 곁에 없었어요. 빈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으면 적막만이 저를 반겼습니다. 외로움은 서서히 뼛속까지 스며들었죠. 그렇게 지쳐가는 제게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급한 연락이 왔어요.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이미 수술 준비 중이었죠. 의사가 저를 붙잡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이 긴급 수술이 필요해요. 어머니는 괜찮으신 거예요? 수술하면 나으시는 거죠? 출혈 범위가 넓어서 저희도 장담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보호자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마음의 준비라뇨. 저는 어머니밖에 없는데.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8년 전 아버지를 잃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병원 복도에서 무력하게 기다렸었죠. 어머니마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했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수술은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어요. 다행히 수술 자체는 무사히 끝났죠. 하지만 어머니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식 회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어머니 병간호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죠. 어머니 손을 잡고 밤을 지새우는 날이 이어졌어요. 뒤늦게 병원에 나타난 남편은 무심했어요. 남편에게 연락을 해도 돌아오는 건 같은 대답뿐이었죠. 미안해.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갈게. 나중이 언제야?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알았어. 알았다고. 회의 끝나면 바로 갈게. 병문안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마저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엄마가 이렇게 아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장모야. 사위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매정해? 남도 이러진 않아. 내가 일부러 이러니? 요즘 회사가 진짜 정신이 없어서 그래. 당신도 회사 돌아가는 거 잘 아는 사람이 왜 이래? 내가 화를 안 낼 수가 있어? 누가 회사 일 바쁘고 중요한 거 몰라? 하지만 그래도 이럴 때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진짜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남편이 사과는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저는 이미 남편에게 크게 실망하고 있었죠. 밤마다 어머니 곁을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눈을 떠달라고, 저를 두고 가지 말라고. 하지만 어머니 상태는 점점 나빠지기만 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죠. 몇 주간의 사투 끝에 어머니는 결국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로 조용히 떠나셨어요. 이제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졌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죠. 부모님 두 분 다 떠나시고 저는 완전한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남편 회사 사람들도 조문을 왔죠. 저는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극도의 슬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었죠.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피해 장례식장 별관 화장실로 향했어요. 인적이 드문 곳이었죠.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오열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죠. 어려서부터 약한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는 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급히 숨을 죽였습니다.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시어머니였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함께 들렸어요. 어머니,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 진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러면 어떡해. 여기 장례식장이야, 장례식장.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정신 차려라. 사람들 눈이요? 저는요? 저는 안중에도 없어요? 재혼 오빠랑 사귄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저 임신까지 했다고요. 임신이라뇨? 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귀를 기울였어요. 쉿! 조용히 하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너 이래? 들을 테면 들으라죠 뭐. 너 임신은 확실해? 병원에서 확인은 받은 거야? 당연하죠.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8주예요, 8주.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어요. 목소리 좀 낮추라니까. 너 진짜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이렇게 큰 소리야? 들으면 어때요? 오빠가 이혼하고 저랑 재혼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언제 지킬 건데요? 벌써 몇 년을 기다렸는지 알아요? 알았어, 알았다고. 이혼시켜줄게.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해. 지금 장모 장례식인데 이혼 얘기를 어떻게 꺼내겠어?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맨날 나중에. 저 이 말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 미치는 걸 보고 싶으세요? 어머니도 오빠도 저한테 맨날 기다리래요. 저 진짜 지쳤다고요. 이번엔 진짜야. 상 치르고 나면 바로 정리할게. 또 거짓말 아니죠? 저 숨어서 만나는 것도 지겨워요. 명절마다 혼자 있는 것도 지겹고 기다리는 것도 지겨워요. 이제 뱃속에 애까지 있는데 언제까지 내연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약속할게. 핑계거리는 충분해. 며칠만 기다려. 장례 끝나자마자 하세요.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면 내가 왜 이러겠어. 재산 분할 문제도 있고 복잡해. 조금만 참어. 진짜 이번엔 믿어도 되는 거죠? 또 미루시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회사에 다 말해버릴 거예요. 너 지금 나 협박하니? 협박이 아니라요. 저도 더 이상 손해볼 생각 없다는 거예요. 뱃속에 아이가 더 커졌는데 그제서 오빠가 저 버리면요? 그래, 약속할게. 이제 나가. 너무 오래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두 사람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화장실 칸 문틈으로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했죠.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남편 회사 여직원 이수빈이었죠. 두 사람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천천히 칸 문을 열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당장 전현과 남편을 박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지금은 어머니 장례 중이었으니까요.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자리에서 추한 꼴을 보일 수는 없었죠. 저는 세수를 하고 얼굴을 정리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에게 말했어요. 버텨. 조금만 더.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조문객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저 뻔뻔한 얼굴들을 보니 속이 뒤집혔어요. 하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죠. 저는 평소처럼 상주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응, 괜찮아. 잠깐 바람 쐬고 왔어. 무리하지 마. 힘들면 말하고.
그 걱정 어린 목소리가 역겨웠어요. 저 입으로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속삭였겠죠.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례 내내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조문객에게 인사하고 절을 받고 감사하다고 말했죠.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비어있는 친정으로 향했죠. 이제는 아무도 없는 그 집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통보했어요. 당분간 친정에 있을게. 우리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당신 장모님 돌아가셔서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집에 와서 얘기해야지. 됐어. 당분간 연락하지 마. 지연아, 왜 이래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어?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 알지.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얘기할 거 없어. 아, 지연아! 지연아! 저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죠. 전부 씹어버렸습니다. 읽지도 않았어요.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죠. 흥신소를 찾아가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 증거를 수집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외도 증거 수집이요? 알겠습니다. 대상자 정보 주시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남편 이름은 윤지원이고 상대 여자는 이수빈이에요. 같은 회사 다니고 있고요. 회사까지 같으면 접촉 기회가 많겠네요. 일주일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겁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며칠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른 말이 들려왔죠. 레이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무슨 일인데요? 그 여자 이수빈 말이에요. 최근 회사에 출근을 안 하고 있어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잠적을 했다는 건가요? 저희도 파악 중인데 행방이 묘연합니다. 연락도 안 되고 주변 사람들도 어디 갔는지 모르더라고요. 해외로 나간 것도 아니에요. 묘한 불안감이 스쳤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죠. 일단 계속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흥신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죠. 레이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수빈 씨가 본인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에요. 뭐라고요? 사망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타살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로 체포된 사람이 있는데 의뢰인님 시어머니입니다. 네? 시어머니가요? 네, 오늘 아침에 긴급 체포됐다고 합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굳었어요. 머릿속에서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들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되살아났죠. 내가 곧 정리하마. 그 정리가 이런 뜻이었던 건가요? 저는 바로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이 어수선했죠. 남편과 시아버지가 변호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체포건으로 난리가 난 모양이었어요. 지연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지금 정신이 없어. 할 말이 있어서. 지연아, 지금 집안이 복잡해서 나중에 얘기하자. 아니요. 지금 해야 돼요, 아버님. 아버님 아들이 회사 여직원과 오래전부터 외도를 했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죠. 나가들 봐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네, 회장님. 지연아, 지금 뭐라고 했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조용히 안 해? 뭐 하는 거야? 넌 가만히 있어?
이수빈이라는 여자예요. 이번에 죽은 여자요. 지금 어머님이 용의자죠? 어머님도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재원 씨와 관계를 다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니까 어머님이 처리하신 거예요. 서지연, 지금 무슨 헛소리야? 근거도 없이 그딴 소리를 막 하면 어떡해? 헛소리? 내가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다 들었어. 어머님이랑 그 여자가 나눈 대화 전부. 녹음도 해뒀는데 들려줄까?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재원아, 사실이냐? 아버지,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저는 몰랐어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그런 짓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멍청한 새끼. 뭐? 경찰 조사 결과 그 여자 임신 안 했대. 거짓말이었다고. 병신같이 너랑 네 엄마가 거짓말에 당한 거라고. 뭐? 임신을 안 했다고? 그 여자가 거짓말로 당신 협박한 거야. 근데 당신이랑 어머님이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 여자 죽인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 당신도 관여한 거지?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야. 어머니 혼자 한 거라고.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다가가더니 책상 옆에 있는 골프 가방에서 골프채를 꺼내서 휘둘렀죠. 남편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런 미친 새끼가! 네가 바람을 피워서 집안을 이 꼴로 만든 거냐? 아버지, 저도 피해자예요. 그 여자한테 속은 거라고요. 저 이혼할게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지연아, 안 된다. 한 번만 봐줘라. 내가 무릎이라도 꿇어봐. 이 자식 새끼 제대로 못 키운 내 잘못이다. 네가 이렇게 가면 내가 죽어서 네 아버지 얼굴을 어찌 보겠니? 죄송해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지연아, 제발. 나 외로워서 그랬어. 당신이 난임 치료한다고 나한테 신경을 안 썼잖아. 나도 힘들었다고. 뭐? 지금 그게 변명이야? 이혼만은 안 돼.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해줄 거야. 그럼 소송하면 되지. 법정에서 보자. 저는 돌아서서 시댁을 나왔어요. 등 뒤로 남편의 울부짖음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달 뒤 저는 남편 회사로 향했습니다. 긴급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어요. 지연아, 왜 여기 왔어? 나가. 지금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저는 대답 없이 빈자리에 앉았죠. 못 들었어? 당장 나가라고.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저는 남편을 무시하고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발언권 요청합니다. 제 말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저를 무시하는 눈빛들 뿐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긴급 안건 상정을 요청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현 경영진 해임과 새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긴급 상정합니다.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뭐? 지연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여기 주주총회야. 농담도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해야지. 나도 이 회사 주주야. 뭐라고? 무슨 헛소리야?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지분 증명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죠. 이 회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2명의 젊은 청년이 이 회사를 공동 창업했어요. 한 명은 윤상철 회장님,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제 아버지 서용호예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임원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퍼졌죠. 서영호?
그분이 공동 창업자였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버지는 건강 문제로 오래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셨지만 지분 35%는 그대로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8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지분 제가 물려받았어요. 그건... 시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주주 자격이 충분해요.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죠.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 지분 때문에 의도적으로 나한테 접근했던 거야?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회의실에서 날 도와준 것도, 병원에서 데려다 준 것도 전부 다? 무슨 소리야? 야,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진심? 진심으로 바람 피우고 진심으로 날 속인 거니?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꼴이 답이었죠.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 대표이사 윤재원 해임을 발의합니다. 웃기지 마. 네가 지분 35% 가지고 있어도 아버지랑 내 지분 합치면 40%야. 경영권은 우리한테 있어. 상수도 못해? 그래? 그럼 이것도 봐.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2달 전에 박현수 회장님을 찾아뵀어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이 회사 초기 투자자셨죠. 뭐? 한수 형님을? 네. 시어머니 사건이랑 당신 아들 외도 얘기 들으시더니 많이 분노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박 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지분 20% 저한테 넘기셨어요. 뭐? 한수 형님이 그랬다고? 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는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죠. 현재 제가 보유한 지분은 총 55%입니다. 이 회사의 과반 의결권은 이제 제게 있어요.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말도 안 돼. 이건 불법이야.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문제 없어. 변호사 검토 다 받았어. 혹시 의심되면 확인해봐. 개소리 하지 마. 아버지,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요? 뭐라고 좀 해봐요. 평생 일군 회사 이렇게 뺏길 거예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현 대표이사 윤재원 해임안에 대해 과반 투표를 하죠. 물론 제가 이미 과반을 갖고 있으니 결과는 뻔하네요. 다들 이의 없으십니까? 안 돼. 이건 인정 못해. 절대 안 돼. 경비원 불러주세요. 경비원 2명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죠. 손 치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이 회사 대표야.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 다 죽여버린다. 경비원들이 남편을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남편이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어요. 서지연, 이게 끝이 아니야. 두고 봐. 절대 용서 안 해. 반드시 되찾을 거야. 회의실 문이 닫히고 고요해졌죠. 저는 천천히 시아버지가 앉아있는 상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회장석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무겁게 일어났어요. 나는 오늘부로 회장직을 사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그대로 시아버지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임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회사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고개를 숙였죠. 주주총회가 끝나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향해 가는데 앞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죠. 3명의 여자였습니다. 최민지, 김하나, 이서연.
탕비실에서 매일 저를 욕하던 그 여직원들이었어요. 회장 아들 꼬셔서 전 팀장 언니만 억울하게 좌천시켰다. 여우 같은 년. 저는 그때 그 말들이 또렷하게 떠올랐죠. 여직원들도 저를 발견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걸음이 멈칫거렸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여직원들이 급하게 허리를 숙였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축하드려요, 대표님. 세 사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세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여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훑어봤습니다. 최민지 씨, 김하나 씨, 이소연 씨. 저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렀어요. 세 사람 모두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대답했죠.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잔뜩 긴장한 게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등 뒤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죠. 엘리베이터에 올라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기 전 복도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세 사람이 여전히 허리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회사를 나섰습니다. 저는 다음 차례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사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증거가 하나 더 있었죠.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이야기는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시어머니와 상간녀의 대화를 들은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저는 두 사람이 나간 뒤에도 한참을 화장실 칸 안에 있었죠. 오열을 멈추고 냉정하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상간녀와 시어머니의 대화는 녹음을 해두었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저는 화장실을 나와 곧바로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남편 차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차문을 열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SD카드를 조심스럽게 빼냈죠. 저는 제 차로 가서 제 블랙박스에 SD카드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 차 블랙박스에 제 SD카드를 꽂아 넣었어요. 바꿔치기였죠.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장래 내내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담당 형사를 만났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수빈 사건 담당하시는 분 맞으시죠?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어서 왔습니다. 증거요? 어떤 증거입니까? 저는 SD카드를 건넸습니다. 남편 차 블랙박스 녹음 파일이에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범행 모의 정황이에요. 제 증거를 받은 형사가 컴퓨터로 블랙박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제가 사설업체에 의뢰를 해서 남편이 삭제한 영상 파일이었죠.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년이 계속 협박을 하네. 임신했다고. 이대로 두면 안 돼. 지연이 귀에 들어가면 난리가 날 거다.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돈으로 입막음 마시게요? 돈? 그게 될 것 같아? 널 차지해서 회사를 통째로 주무려고 하는 년이. 내가 처리하마. 걱정 마. 확실하게 해주세요. 지연이한테 들키면 다 끝나요. 이혼 당하면 지분도 날아간다고요. 알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부탁드려요.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며칠 후 남편은 상간녀 살해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회사도 뺏기고 자유마저 잃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과응보였어요. 다만 자기 어머니를 이용해서 상간녀를 처리할 생각을 하다니 제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인간이었죠. 제가 제출한 블랙박스 증거는 결정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살인 혐의, 남편은 살인 방조 및 공모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했어요.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준비했죠. 위자료, 재산 분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챙겼습니다. 몇 달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형사재판 선고날이 되었죠.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한때는 가족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었죠. 이제는 피고인 번호로 불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법정안이 숨죽여 고요해졌죠. 시어머니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시어머니에게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오열이 터져나왔죠. 법정 안에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이어서 남편에게는 공모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죠.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에는 원망인지 후회인지 모를 감정이 담겨 있었죠. 저는 무표정하게 그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남편이 먼저 고개를 떨궜어요. 법정 경위들이 다가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죠.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축 처진 어깨로 끌려나갔어요. 법정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죠.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혼 재판도 제 승소로 마무리되었어요. 남편 측에서는 제대로 된 항변조차 하지 못했죠. 외도의 공모 혐의까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깔끔하게 받아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쌓인 것들을 모두 정리했죠.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길고 긴 싸움이었죠.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오롯이 저 자신으로 돌아온 것이죠.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하며 인정받는 CEO가 되어 있었죠. 아버지가 시작한 회사였어요. 그 유산을 제가 이어받아 더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어느 날 저는 부모님이 나란히 잠들어 계신 묘소를 찾아갔어요. 손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묘소는 고요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죠. 아버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쓸어내렸어요. 아버지가 젊은 시절 피땀 흘려 일군 회사였죠. 건강 때문에 손을 놓으셔야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저는 그 회사를 되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올려놓았어요. 지켜냈다고, 약속을 지켰다고 속으로 말씀드렸죠. 옆에 나란히 잠들어 계신 어머니 묘비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계시던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혼자 버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야 찾아뵙는 불효를 용서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죠. 저도 이제 잘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묘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마치 부모님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고 이제 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것이라고 하죠. 저는 그 말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배신한 자들은 철창 뒤에 있었어요. 저는 햇살 아래 서 있었죠.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는 오롯이 저만을 위한 삶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